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부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직한 기사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또 댓글 중에 참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바닥에서는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 먹고 나서 잔인하게 급반등시키는 것이 마치 용수철이 눌렀다가 튀어오르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는데 오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팡 튀더라고요. 그래서 계좌가 계엄 전보다는 더 두둑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기분 좋습니다. 우리 아침에 모닝브리프에는 보면 마가라는 MAGA로 본인 닉네임을 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Make Account Great Again 해가지고 다들 되게 재밌게 보셨던 기억이 나오는데 이번에 모두 다 Make Account Greater Again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둑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가량님도 국내에 투자해서 나름의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진짜 라디오 DJ가 된 것 같다 라고 유튜브 이름 채널님도 해주셨습니다. 또 권정환 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 분노에 관한 허지원 교수님의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운전을 할 때 이 칼치기 하는 차량 그리고 110km로 이렇게 고속도로 다닐 때 앞차와의 차간거리 1~2m를 두고 내달리는 고속버스 등등 보면 운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정신적 스트레스, 분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찔렸습니다. 아침에 어떨 때 좀 지각 이거 잘못하면 지각인데 하면 이 63빌딩 앞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오다가 63빌딩 쪽에서 이렇게 빠져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가끔씩 제가 이 칼치기 근데 칼치기 또 잘해야 돼요. 이 들어오는 뒷차에 제가 들어갈 때 뒷차에 이런 분노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좀 이렇게 간격이 넓을 때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깜빡이 좀 켜드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깜빡이 켜면서도 얘기도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는데 너무 이 간격도 없는데 확 들어오면 그러면 분노하게 되죠. 근데 조금 한 5분 10분 일찍 나오면 그렇게 칼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약속 있으시면 거의 1시간 전에 가시거든요. 아버지를 좀 본받았어야 되는데 칼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님이 아유 독감 걸리셨다는데 이 주말에 쉬시면서 이제 다 나으셨겠죠, 그죠? 그리고 마비님께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옛날에는 연필로 쓱쓱 선을 그리면서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이렇게 그리셨는데 최근에는 그냥 펜으로 그릴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 그은 선을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그려 나가다 보면 수많은 선을 그려서 완성된 그림이 그런대로 괜찮을 때가 제법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거 지우고 싶은데 놔두고 나면 나중에 다 이렇게 아우러져서 괜찮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의 정치적 상황도 펜으로 그어가는 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울 수는 없지만 얼기설기 열심히 선을 그어가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면을 보면서 되게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참 보면 좋은 면을 바라다 보면 참 좋은 것도 많고요. 또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죠? 그게 더 나은 우리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 별밤지기에 신해철님, 이문세님 말고 되게 오랫동안 이 별밤의 거의 기초공사를 딱 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였더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리면서 누구였더라 했는데 맞네요. 이종원 님이셨습니다. 목소리도 그죠? 이 이종원 님의 이 목소리는 타의 추종 불가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트럼프가 불붙인 서머타임 폐지라는 기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106년 동안 시행해온 이 서머타임 제도가 폐지 기로에 섰다는데요.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가 이 제도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트럼프의 서머타임 반대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EU 차원에서 서머타임을 시행 중인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고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서머타임은 불편하고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서머타임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썼고요.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을 맡는 이 정부 효율부가 연방 공무원 수 감축과 재택 근무 폐지 등과 함께 서머타임 폐지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었네요. 요 두 분이 이번에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이다, 그죠? 인도계 기업가 라마스와미, 이분이 라마스와미시군요. 서머타임은 해가 비교적 일찍 뜨고 늦게 져서 낮이 길어지는 여름이 되면 표준시를 1시간씩 앞당기는 제도를 말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도 되게 불편합니다. 요즘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11시 반에 열리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이 11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요. 11시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죠? 11시부터 이 2시, 새벽 2시에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1시 이렇게 넘어서 2시쯤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몸이 컨디션이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되게 불필요해서 이 서머타임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요. 서머타임이 없어지면 항상 11시 반에 시작하나요? 서머타임 기간 때, 그렇네요. 서머타임 기간 때 1시간 빨라졌다가 서머타임 끝나고 나면 다시 지금 11시 반이니까 이거 반대로 지금 서머타임 없어지면 계속 1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시장 봐야 되네요. 큰일 났네. 자, 서머타임을 시행 중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과 EU 회원국 등 총 70여 국이
학기 지금은 서머타임을 하고 있군요. 적용 기간은 나라마다 다소 다른데 1918년 1월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는 매해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서머타임을 도입할 당시 취지는 해가 뜨자마자 일찌감치 일과를 시작하고 빨리 끝내므로써 어둑해진 후까지 활동할 때 이 조명 등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었고, 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밖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퇴근 이후 야외 레저 활동을 할 시간이 길어져서 국민 건강 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이고, 서머타임을 적용하며 어두운 시간에 활동이 비교적 줄어 강도 등 거리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군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반면 서머타임 이 폐지론자들은 이 점에 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서머타임 시행과 종료에 맞춰서 매년 2번씩 이 표준시를 조정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서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인데, 유타주의 윌리엄 슈가트 2세 교수는 지난해 3월 표준시 조정으로 연간 최소 17억 달러, 2조 4,400억 정도의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일정의 혼선을 막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업계는 서머타임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와 운영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전산 작업 등에 써야 한다고 알려졌고, 서머타임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 역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했을 것이라고 미국 매체들이 분석을 합니다. 서머타임이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미심장협회는 서머타임이 개시되는 첫 월요일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약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요. 갑작스러운 이 표준시 변경을 생체 리듬이 따라가지 못해서 기존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이들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했고요.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갑자기 기상시간을 1시간 앞당겨야 해서 몸이 적응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비슷한 이유로 서머타임 시행 초기에 오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네. 이 희한하게도 늘 6시에 일어나면 5시에 한 50분 정도부터 알아서 잠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희한하게도 그 늘상 반복되는 이 습관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서머타임으로 시간을 바꿔버리면 거기에 몸이 많이 아무래도 좀 저항을 느낄 겁니다. 미 정계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주도로 22년 3월 서머타임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민주당 우위였던 하원에서 막힌 적이 있었고요. 루비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지명돼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 서머타임 폐지론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관련 법안 발의 또는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서머타임 폐지 여론은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2018년 유럽 거주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서머타임 폐지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무려 84%에나 달했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장이었던 이 짱클로드 융거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여론에 따라 서머타임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며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고 하네요. 최근에 서머타임이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미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서머타임 존속 논의가 유럽 의회 의원들 사이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유럽에서 서머타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유럽 위클리 뉴스가 전했네요. 한국의 경우에는 1948년 미국을 따라 서머타임을 도입했지만 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혼란을 준다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1960년에 중단됐고요. 그러다가 서울 올림픽 때 미국 등 주요국과 시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1987년에서 88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고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접었다고 합니다. 썸머타임에 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썸머타임 이러는데 실제로는 Daylight, Daylight를 saving 하자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고, 직역하면 일광 절약 시간제인데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독일이 조명 등에 들어가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 시행을 했고요. 1918년에 미국은 1918년, 그리고 EU는 출범 3년 뒤인 1996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EU 출범이 그러면 1993년이다, 그죠? 한국은 1948년 미국을 따라 도입했다가 1960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트럼프당,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거기다가 지금 상원, 하원 전부 다 이 공화당이 다수다 보니까 없어지겠네요. 아유,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고생스러워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 해외 주식 비중 1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국내 시장 신뢰도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4일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이 강남권 PBAC는 비상계엄 선포 이날 오전에만 거의 20에서 30건의 고객 문의를 받았는데,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하다면서 즉각적으로 자산을 매도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해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었죠.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빠지고. 자, A씨는 한 고액 자산가는 기존 해외 주식의 비중을 70에서 아예 10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코스피 지수의 PBR이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지만 자산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액 자산가들 특성상 국내 주식이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겼던 코로나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라고. 근데 솔직히 코로나 때가 더 위험했죠, 사실.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거는 사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참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주고 있고요. 환율 상승은 포트폴리오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요. 또 다른 프라이빗 뱅커 B씨는 고액 자산가들은 대개 국내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이 100% 원화 노출 상품인 만큼 금융자산에서는 달러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 이후 6.13% 상승하며 원화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번 사태 이후 국내 주식 대부분은 미국 AI 관련 대형주 및 중형주에 집중할 거라는 게
강남권 프라이빗 뱅커들의 전환이다. 고액자산가들의 해자산 선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요.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고 해서 이러한 머니무브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 조기 대선 등 정부 주도 정책 변화나 정치적 이벤트가 변곡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죠. 예, 국내 부동산이 100% 원화 노출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아파트 거래될 때 뭐 14억 3천만 원, 12억 5천만 원 이렇게 원화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전체적인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저기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헤아라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브라질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런 현상이 과거 10년 동안에 이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브라질 국채로부터 받는 이자보다도 헤아라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한 2, 3년 전까지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내의 자산 가격은 원화 대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원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원화 표시로 거래되는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원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노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뭐 이 원화 가치 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PBR이 이런 역사적 저점에서 이 여러 가지 결국은 뭐 탄핵 사건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여러 가지 뭐 이유 너무나 많았었죠. 9.12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산 가격이 싼가 비싼가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싸게 만든 그 현상 때문에 바닥에서 이번에 많이들 바닥에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국장 탈출에도 ETF는 승승장구다라고 돼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즘 ETF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ETF가 올 들어서 50조 원 가까이 급성장을 했고요. 순자산 액수가 이제 17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 탄핵 정국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시 악재 속에서도 해외 주식 자산을 중심으로 덩치를 불리며 석 달도 안 돼 순자산은 10조 원 이상이 늘어났고요. 금투협에 따르면 국내 ETF의 순자산 지금 총액은 11일 기준으로 170조 한 6천억 정도 되네요. 지난 9월에 160조를 넘어섰는데 고작 3개월도 안 돼서 10조가 또 더 불었네요. 지난해 말이 121조였는데 와 근데 벌써 170조가 됐고 연말 기준으로 180조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한 4천억만 더 들어오면 180조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120조인데 올해 180조 되면 와 50% 늘었다 그죠? ETF 순자산 최근 증가 추세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이 이끈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ETF가 보유한 국내 주식 순자산 총액은 39조 3,800억 40조밖에 안 되군요. 이달 12일에는 36조로 오히려 2조 빠졌고요. 그동안 해외 주식은 32조에서 40조로
한 7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합쳐서 80조고, 그러면 나머지 170조에서 한 90조는 그러면 채권형인가 보다, 그죠? 뭐.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순자산이 38조에서 2조가 줄었고요. 해외 주식은 작년에 15조 6천억이었는데 24조 4천억으로 급증을 했군요. ETF 해외 주식 순자산이 지난달 10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뛰어넘기 시작했네요.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2007년 10월 이후 17년 만이 납니다. 해외 주식 ETF는 2007년이네요. 국내 ETF가 2001년 10월인가 뭐 그랬었죠. ETF 수도 지난해 말에는 813개에서 지금 932개로 119개가 더 늘었고요. 국내 주식형 ETF가 312개에서 322개로 10개 증가하는 사이에 해외 주식형 ETF는 120개에서 176개로 더 늘었습니다.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양강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미래의 ETF 총 순자산은 66조 그리고 62조 원으로 38% 36% 두 개 합치면 75%네요. 그 뒤를 이어서 KB자산이 13조, 한투가 12조, 신한자산이 5조, 키움도 한 3조 7천억 정도, 한화자산운용이 또 3조 순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 ETF 시장이 이처럼 급격히 커지는 것은 간접, 직접 방식을 혼합한 투자 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데다가 연금 계좌 내 투자 금액 역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품 투자의 경우 ETF를 통한 방식이 주식 직접 매수보다 더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고,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된 만큼 ETF로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ETF가 전통 공모 펀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다 보니 각 자산 운용사들도 회사 성장 전략을 이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위기이고, 실제 키움 자산운용은 내년 1월 14일부터 ETF 브랜드 이름을 기존에 코세프였는데 아예 키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덱스 뭐 하다가 코세프 이러면 코세프는 어디가 운영하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투도 예전에 이름이 뭐 비슷한 이름이었다가 아예 에이스로 바꿔버렸잖아요. 신한은 소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편입 종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ETF의 브랜드 이름도 히어로즈에서 그냥 아예 키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액티브는 또 히어로즈였었군요. 하나랑 KB운용도 올해 ETF 브랜드를 R이랑 KB스타에서 플러스 라이즈로 각각 변경했군요. KB스타에서 라이즈로 바꿨군요. 라이즈는 도대체 어디서 운용하는 건가 했더니 R이랑도 없어지고 플러스로 하나자산이 플러스로 바꿨네요. 근데 R이랑 좀 아까운데, R이랑.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ETF 시장이 내년에도 당분간 해외 상품 위주로 몸집을 불리면서 순자산 200조 원 달성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미 AI나 전기차 등 최첨단 사업을 이끄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만 몰리는 데다가 트럼프 신정부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한국 증시의 경우 떨어진 경제 성장 동력과 실적 부진 등의 추가적인 정치 불안까지 떠안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ETF 시장의 주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관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ETF 시장은 다양한 신상품을 앞세워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펀드 시장은 특히 해외 주식형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재밌는 기사입니다. 만물상 제가 자주 보는 칼럼이고요. 가상화폐와 양자 컴퓨터로 되어 있고요. 1941년 12월 7일 요때 진주만 사건이 있었던 때 날짜인데요. 일본 정부가 주미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보낸 암호 전문을 미군 무선정보국이 잡아챘다. 미군이 풀어낸 암호는 미 국무장관에게 워싱턴 시각 오후 1시까지 일본 정부 답변을 전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를 수신한 일본 대사관이 복잡한 암호를 푸는데 쩔쩔매는 바람에 오후 2시 30분에야 미 국무부에 도착했고요. 그 사이 진주만은 이미 일본군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고 일본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에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그래서 이날을 인포머스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불명예의 날로 그렇게 달력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알파벳의 각 철자를 세 글자씩 뒤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암호를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cat이라는 단어를 이 규칙에 따라 FDW로 바꾸는 식이다. 그렇네요. FDW로 돼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알파벳을 3개씩 이렇게 뒤로 미뤘군요. 이처럼 암호화할 때와 해독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대칭 암호화라고 하고요. 오늘날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로 비대칭 암호화가 사용되는데, 암호화에 쓰는 공개 키와 해독에 쓰는 키가 달라 암호를 풀려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하고요. 암호화하려는 정보를 특정 숫자로 바꾸고 소수들의 곱과 복잡한 연산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큰 수로 바꾸면 이를 해킹해도 암호를 풀어낼 규칙을 알아내기 어렵다. 요걸 풀어낸다는 게 양자 컴퓨터 아닌가요? 그죠? 소수로 만든 복잡한 연산. 자, 이보다 훨씬 고도화된 기술이 타원 곡선 위에 특정 점과 연산을 이용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는 타원 곡선 암호화인데,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수많은 개인의 디지털 장부에 기록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암호화 기술 덕인데,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양자 칩을 탑재한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10 셉틸리언 10의 24제곱 10의 24제곱 년 걸리던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많게는 20%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확률적 중첩 상태로 여러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가 있고요. 예컨대 두 큐비트는 00011011의 상태를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 동전에 비유하며 던져진 동전이 공중에서 돌고 있는 동안 앞면과 뒷면 중 하나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양자 컴퓨터는 소인수 분해 같은 문제에서 강력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 고도화를 기대하는 이들은 가상화폐의 암호 체계가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답니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양자 컴퓨터에 뚫리지 않는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양자 컴퓨터와 가상화폐의 창과 방패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러게요. 야. 그림도 재밌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구글, 메타 등과 AI 칩 합작 브로드컴, 엔비디아 대항마로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회사 본사인가 보네요. 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3일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1,4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4.43% 오른 224.8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미국 기업으로 9번째로,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의 주가 폭등은 전날 분기 실적과 함께 AI 반도체 개발 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브로드컴 CEO의 이름이 혹탄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면서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가 언급한 협력 대상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네요. 반도체 설계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브로드컴이 확실한 AI 반도체 수요를 가진 빅테크와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매출이 14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급증했고요. 순이익은 23%나 늘었습니다. 특히 AI 부문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0% 늘어난 12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튿날 24% 주가 급등은 이런 실적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에 살짝 못 미쳤고요. 실적 발표 때 이 탄 CEO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와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면서 이들은 각각 2027년까지 브로드컴과 함께 만든 100만 개의 맞춤형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AI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빅테크 3곳과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들과의 협업으로 2027년까지 600억에서 9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야, 주가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스카이 로켓팅?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1조 달러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브로드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로 그래? AI 반도체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의 대체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죠. 네, 엔비디아의 시총이 일부가 브로드컴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 CEO가 위에 3곳보다 규모가 작은 하이퍼스케일러 2곳과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고요. 브로드컴은 이미 오픈AI와 그리고 애플과의 협력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브로드컴과 함께 AI 연산 처리를 위한 서버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했었고요. 칩 생산은 TSMC 3나노 공정이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뭐 GPU가 됐든 아니면 브로드컴의 AI 칩이 됐든 만들어주는 건 다 TSMC가 만들어주네. 탈 엔비디아를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로 유명했는데요. 최근에 챗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처리를 돕는 첨단 네트워킹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AI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고요. 특히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이 ASIC의 강점을 보이면서 주요 AI 개발사와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JP모건은 현재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이 ASIC 시장이 장기적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브로드컴이 55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업계와 시장이 브로드컴의 발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빅테크들이 브로드컴과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고요.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엔비디아 제품을 사재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현재 AI 공급망 구도는 반도체 설계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엔비디아가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AI 개발을 전적으로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구글, MS, 메타, 인텔, AMD, 브로드컴, 시스코, HP 등 8곳은 AI 가속기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울트라 가속기 링크를 설립을 했고요. UA 링크는 엔비디아 사재기 경쟁을 중단하고 빅테크가 앞장서서 새로운 AI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각각 브로드컴과 시스코에 몰아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브로드컴 협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요, 엔비디아, 퀄컴 같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고, 특히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와 통신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AI, 사물 인터넷 등을 포함한 고성능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1991년 UCLA의 교수와 학생이 창업한 회사가 2016년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아바고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브로드컴이 됐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의 티커가 아바고로 되어 있죠. AVGO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경쟁업체 퀄컴을 1,30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가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년 올 여름이었죠. 올 여름 대학생 인턴이 브로드컴을 발표하면서 박정현 프로였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라고. 결론 듣고 이제 설명 듣는 게 좋으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참. 대학교 1학년의 그 발표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기사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민태기의 사이언스 스토리, 콜럼버스처럼 깨지 않아도 달걀을 세울 수 있다. 그래요. 2015년 일본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는 달걀을 바닥에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달걀을 깨지 않고도 세웠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달걀로 잘 알려진 상식이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달걀을 그냥 세울 수 있고요. 심지어 기네스 기록 중에는 달걀 위에다가 달걀을 몇 개나 더 쌓을 수 있는가 같은 종목이 있고, 2020년 말레이시아 청년이 3개를 수직으로 세워서 이 분야 신기록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하나 더 세우기 힘든데 이걸 3개를 수직으로 세웠다고요?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여전히 논란이지만 만약 콜럼버스가 정말로 달걀을 깼다면 콜럼버스 역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해버린 셈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게요. 이게 역사적 논란이죠. 실제로 콜럼버스가 달걀을 탁 깨가지고 세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쉽게 휘말려서는 안 되는데 2021년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주먹에 쥔 구슬에 홀짝을 맞히는 게임이 나오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런 홀짝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반반인데 그런데 이주 노동자 알리가 계속 이기자 확률이 반반인데 어떻게 연속해서 딸 수 있냐고 서울대 출신 조상우는 화를 내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금융 전문가의 항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확률이 반반인데도 한쪽이 계속 이기면 공정하지 않고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선 게임에서 연속적으로 따거나 말거나 그 다음 홀짝 게임의 확률은 언제나 2분의 1이죠. 전문 용어로는 이거는 독립변수,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아니라 독립사건이죠. 네, 독립사건. 네, 그 앞에서 5번을 했던 10번을 했던 그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동전을 튀길 때 앞에 결과값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죠? 중고등학교 수준의 간단한 수학이지만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한쪽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확신은 상대방이 이길수록 내가 이길 확률이 점점 커진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탄생한 도박 기법이 있는데 연속해서 이럴수록 승리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신념하에 이런 돈의 2배씩 판돈을 거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를 마틴게일 배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네. 처음에 2만원 배팅했다가 어이씨 이렇네. 4만원 배팅했다가 이렇네. 그 다음에 8만원 배팅했다가 또 잃었네.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14만원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8만원에서 16만원. 네, 16만원을 또 배팅을 했다가 또 잃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32만원. 32만원이 해서 또 32만원이 2의 5성 맞죠? 네, 거기서 또 2배 하려면 64만원, 그 다음에 128만원 하면서 그냥 오링이 나버리죠, 오링.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틴게일 배팅 하다가 탕진하게 되죠. 바카라를 50대 50 확률의 이 바카라를 하면서 카지노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카지노는 그 플레이어가 10번, 15번을 따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플레이어는 10번, 15번에 망하면 그냥 뱅크럽트 되면서 더 이상의 게임을 할 수가 없어지죠. 자, 인간은 이처럼 희박한 확률을 가능하다고 믿고요. 반대로 꽤 확률이 높은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1명의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보면 양쪽 선수 22명, 심판 1명, 부심도 있는데 네. 이렇게 총 23명이 그라운드에서 뛰게 되는데 그럼 그렇네요. 부심은 그라운드 밖에서 있으니까 그라운드에 뛰는 숫자는 23명 맞습니다. 그럼 이 23명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23명. 얼핏 매우 드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확률은 무려 50.7%나 된다고 합니다. 365일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 중에 이 23명이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확률은 반 이상이라는 거죠. 네, 요거 수학을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이를 생일 문제, birthday problem 또는 생일의 역설, birthday paradox라고 합니다. 요 표 돼 있네요. 예.
생일이 겹치는 사람 보통 이제 교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60명이 있는 교실에서 한 교수가 자, 이 교실에서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나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다. 네, 거기에 나는 100불 걷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 걸어라. 했을 때 60명 이상이면 보세요. 거의 100%예요.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3 때도 제 생일이 2월 22일이거든요.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우리 반에 생일이 같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면 되는데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2명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은 364 나누기 365 이를 3명으로 확장하면 364 나누기 365 곱하기 363 나누기 365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2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네. 0.493이고 이게 49.3%가 되고요. 이걸 갖다가 60번을 이렇게 또 곱하게 되면 아까처럼 거의 100% 확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을 확률에 기대를 걸고 꽤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온갖 해석을 갖다 붙이게 되고요. 음모론은 이렇게 탄생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인간의 모순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경제학자 케인즈의 미인대의 이론인데 그는 미인대회에서 우승자를 고르는 것을 주식 투자에 비유하면서 그죠.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지 말고 남들이 미인이라고 뽑을 후보를 선택하라. 저는 케인즈도 IQ 170 이상의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의해서 주식 투자의 결과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은 네, 주식 투자로 망했지만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이유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남들이 미인이라고 뽑을 후보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흔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러나 케인즈의 생각은 이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을 반영을 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이를 반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고려한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요컨대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추정하고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힘들어진다. 인간의 사고는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다. 굉장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랜 기간 이런 자신의 모순을 잘 알고 스스로 제어해 왔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도구가 수학이었고 과학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찰하며 닥친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고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던 것은 경험과 본능에 의존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그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야만과 구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돈의 시대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럴수록 과학적 사고가 더욱 절실하고요.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깨지 않아도 될 달걀을 깨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럴듯한 주장을 날카로운 이성으로 비판을 해야 우리 사회를 미신과 도박에서 구할 수가 있다. 주식도 미신과 도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면 이 테일 리스크 이번에 어떻게 보면 테일 리스크에 해당되는 게 발생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이게 블랙스완의 역할을 할 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죠 과거 사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 사례를 쫙 보면서 그런 인간의 행동으로 보면 실제로 큰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확률 베팅을 해야 된다. 확률 베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내 계좌가 메이크 마이 어카운트 그레이트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보면 낮은 확률을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낮은 확률을 맞추면 짜릿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높은 확률로 반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